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학원의 인문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기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연대 측이 뭐 항상 뭐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럴 때 기회죠. 2020학년도를 대비해서 모의논술 출제 컨셉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항상 그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문제 유형들이라든가 변별 지점이라든가 컨셉들을 좀 살펴보면서 준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로학원에서 모의논술 분석과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프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간략한 콤팩트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뭐 대충 문제만 봐도 연대 지원자들 경우에는 뭐 금방 알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큰 변화, 걱정할 정도의 변화는 없었지만 난이도 조절을 좀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그대로 고정을 한 상황인데 문제가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두 문제인데 각각의 문제가 4개 문제로 세분화된 상황이다. 물론 예전에도 3개짜리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도 3문제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엄청난 변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답안 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문제 했을 때 2,000자 정도였는데 한 400자 정도가 추가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의 변화인데 이제 기존의 연대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영문제 시문이 나왔습니다. 장문의 영문제 시문이라고 제가 기술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영어 좀 뭐 한다는 아이들이랑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섞어가지고 독해를 한번 시켜봤는데 어휘라든가 뭐 문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수능식에 약간 좀 정형화된 혹은 좀 문법적으로 좀 깔끔한 그러한 영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다 그래요. 약간 조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낯선 컨셉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한 중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시문은 물리적으로 그냥 4개 제시문이 나온 건 맞는데 영어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독해를 약간 좀 어렵게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논제 자체에 박스 형태의 짧은 사례 제시문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맥락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항의 변화는 기존 전통적으로 연대 지금까지 기출문제 총 31문제 중에서 통계 자료가 안 나온 경우 한 2번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대개 이제 자료 해석의 증거로 수치라든가 약간 단순한 연산에 가까운 그런 계산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 타 대학의 수리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는 아닌데 일단 확률이라든가 정규분포 표준 편차를 동원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논거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수리적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유형은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연대 문제 풀 안에 있었던 것들의 조합을 그냥 콤보로 재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 1번은 아까 방금 봤듯이 두 문제로 찢어져 있지만 사실상 채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이고요. 본질적으로 연대가 계속 트렌드처럼 추구했던 비교를 하고 물론 양자 비교일 수도 있고 삼자 비교일 수도 있고 그걸 한 다음에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한다는 맥락은 거의 일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 2번에서도 통계자료 해석을 이제 요구를 하죠. 아까 방금 봤듯이 약간 수리적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일종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논의 포인트에 대한 통계자료였죠. 평가를 하는 문항도 기존에 굉장히 좀 많이 노출됐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뭐 당황스러운 뭐 신유형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조심하라고 한 게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문계열 사회계열의 문제를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모의 문제를 출제했는데 실전에서는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뭐 그냥 작년 사회계열처럼 뭐 세 문항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요번 모의 문제처럼 네 문항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요건 인문과 사회가 랜덤으로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유형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준비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 조절의 지향점은 좀 특이사항이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겠죠. 실제로 준비할 때 연대가 뭐 엄청난 괴물들이 지원할 것이다. 최저학력 기준도 없는데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측 입장에서는
그 많은 친구들, 지원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채점을 해야 된다라는 또 압박이 있죠. 그래서 문제 컨셉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지향점을 살짝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은 주어진 시간 내에 수험생들이 해석하고 독해야 될 정보량을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제시문 자체로 시간은 고정이니까 분석해야 될 절대 시간 자체는 감소했는데 그걸 답안에 풀어내는 거죠. 그죠? 400자가 아까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자, 그것에 대한 이제 답안 작성 시간의 증가를 유도한 형국이다. 그래서 변별 지점을 뭔가 좀 대학 측의 기계적 채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컨셉으로 강화하는 맥락에서 채점 영역으로 치게 되면은 깊이 있는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연대가 처음 논술을 만들었을 때 다면 사고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향했던 지점들은 이제 사실상 거의 무색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이해 분석력의 채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컨셉으로 지금 강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논술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학생들에게 뭐 좀 참신한 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력도 준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모의 논술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존 문제풀 안에서 좀 채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분절된 컨셉으로 그냥 유지됐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밑에 지금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 효율적인 반복학습이라든가 연습으로 대비가 가능한 지점이 독해력과 이해 분석력의 채점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출제되는 걸 잘 한번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사실상 학생들의 답안 편차가 생기는 지점들이라든가 실질적인 기존 문제의 승부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맥락. 그래서 대비에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 뭐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별 지점 승부처라고 제가 별표를 달아놨는데 그냥 이제 독해력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독해야 되는 압박이 다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계적 채점이라는 얘기는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그런 좀 어떤 좀 유무식으로 채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을 잡아내는 독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2시간 안에 2,400자의 답안을 쓰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표현력이라고 제가 달아놨고 그래서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답안 구성력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제 1번과 관련된 맥락을 이제 살짝 보시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이제 아까 방금 봤듯이 논제 1번이 하나 나온 게 아니라 1200자 안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1-1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살짝 끊어졌는데 접근 포인트는 일단은 예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감점을 좀 크게 먹은 친구들은 2차, 3차 다음 채점으로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해놓은 거예요. 논제 충실도가 높아야 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컨셉이 일단은 깡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논제 분석을 할 때 논제 키워드를 대략 그냥 뭐 대충 보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논제 키워드를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 뭐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대답하자라는 맥락에서는 지금 보시는 글쓰기 그리고 지식 발전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 하나 더 있죠. 관계가 정확하게 축으로 잡힌 주장 문장을 깔끔하고 좀 간결하게 정확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하실 때도 그냥 막 읽지 마시고 글쓰기와 관련된 정보를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찾는다는 느낌. 지식 발전과 관련된 맥락을 통계자료도 유효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체킹한다는 느낌. 그리고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다 찾는다는 느낌으로 반드시 필터링 하시고 흘린 정보가 있는지 체킹하시는 연습이 관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비교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본 상황인데 똑같은 유형이죠. 근데 지금 뒤에 있는 1-2가 있는데 이거 분량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정황상 뒤에 이제 사례 분석과 관련된 맥락은 그냥 500자 일반적인 한 단락 쓴다라는 느낌으로 할애를 한다면 비교와 관련된 글감은 분량 한 700자 정도로 감안해서 할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비교의 특성상 이제 예전 연대 문제가 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다 비슷비슷한 답안들이에요. 솔직히 오독을 할 여지가 있을 만큼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제시문들은 그래도 연대지만 최근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1번에서 크게 내용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 답안을 보게 되면. 바꿔 얘기하면 다 비슷비슷한 답안인데
굳이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줄 수 있는 답안 컨셉이 뭐냐고 물으시면 차이점이죠, 비교는. 그래서 차이점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 바꿔 얘기하면 기준점이 좀 깔끔하게 복수로 정확하게 좀 설정이 되어서 대응어휘를 좀 활용하시면서 재시문 간의 관계까지 포함된 거죠. 좀 밀도가 높은 답안이다. 글감이 좀 풍부한 답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자신의 언어의 재구성이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어찌됐건 논제 1번 비교에서의 글감은 연대 문항의 특성상 그 1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과 3번 통계자료 끝까지 후반부까지 핵심 논거의 축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시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 답안보다는 경합의 문제니까 자신의 언어로의 재구성으로 된 글감들을 좀 의식하시면서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 분석의 비중이 높다고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뭘 써도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재시문의 근거가 직접적으로 키워드든 밑줄 칠 수 있는 문장이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재시문의 근거가 직접적으로 없는 내용들은 일종의 추론성 진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생각이 나도 재시문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살짝 세이브를 해놨다가 어차피 논제 2번 그죠? 이어지는 문항들에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나 부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세이브를 해놓으면서 적절히 글감 배분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시문의 체크 포인트. 재시문 가 이제 먼저 살짝 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 재시문은 처음 읽었을 때 좀 읽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비문학 지문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소크라테스는 다 알고 있겠지만 일종의 대화체이거든요. 바꿔 얘기하게 되면 비유적인 표현이 좀 많고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적은 컨셉으로 재시문 가가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순수하게 읽죠, 우리는. 가가 먼저 나왔으니 가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뭔 내용이지? 키워드가 부족하다는 얘기. 비유적인 표현이 많다는 얘기는 재시문의 컨셉 자체가 글감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라는 일종의 푸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은 쉬운데 괜찮아요. 뭐 그게 어렵지 않아, 대화체니까. 근데 그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글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비교를 하든 재시문의 핵심을 살짝 정리를 하든 그게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키워드가 많은 재시문을 쉬운 재시문을 할게요. 정리가 쉬운 재시문. 먼저 보는 게 일종의 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개인적으로는 재시문 다가 나는 영문이니까 다를 좀 먼저 보시고 그리고 다와 좀 반대되는 지점이라든가 다와 좀 비슷한 지점이 있는지 이렇게 좀 재시문을 활용해서 가의 핵심을 좀 추적하셨다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재시문 가에서 저 손가락으로 해놓은 저거죠.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가 부정적이다라고 제가 포문을 열었는데 일종의 저건 개요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기준을 뭘로 잡든 포인트를 뭘로 잡든 그 뭐 여러분들의 몫이긴 한데 이해 분석력의 비중이 거의 100%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고 글쓰기와 지식 발전 관계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부정적이다라는 맥락을 일단 부각을 시켜야 이유 정리가 좀 편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충 내용 보면은 글과 말에 대한 얘기가 재시문가의 축이었죠.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면 글은 약간 허구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보게 되면은 랜덤하게 차별적으로 배포될 수도 있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보는 사람이겠죠. 수동적 판단을 유도한다는 맥락에서 부정적이고 말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죠. 말 자체는 능동적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혜라든가 본질 정도의 키워드를 살짝 던져줬는데 진정한 알을 전달한다는 맥락에서 뭐 독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재시문 나가 이제 관건이죠. 이제 연대 뭐 영어를 뭐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된 상황에서 준비를 할 친구들이 뭐 재수든 재수생이든 대부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재시문으로 난이도를 살짝 조절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영어, 거기에 익숙한 친구들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컨셉상 길긴 해요. 근데 보면은 같은 말을 계속 중요하면 반복을 해주거든요.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는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을 계속 말을 돌려서 다른 표현들로 좀 반복을 해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길긴 했지만 중후반에 제 구술성과 관련되어서 재시문 나의 핵심을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맥락에서는 뭐 핵심을 찾는 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관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를 축으로
제시문 나의 핵심을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손가락 보시면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해놨고 맥락들은 뭐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준점으로 처리할 것들이지만 다양하게 긍정적인 이유들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글쓰기는 인위적 기술이긴 한데 그 효과가 제 구술성이 되게 중요했죠. 이제 제시문 중후반에 계속 나왔다고 얘기해드렸는데 기존에 있었던 아름다운 뭐 말의 가치들이죠. 구술성과 인위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글쓰기의 장점이 혼합되어 있는 그게 이제 제 구술성의 핵심이고 이것이 이제 대중들로 하여금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의 사적 영역의 어떤 생각들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다던가 아니면 체계적인 집단지성이 가능하다던가 뭐 이런 맥락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시문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은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가 부정적이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제시문 다 같이 쉬워요. 그래서 먼저 봤으면 유리했고 핵심 파악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이 두 개로 보여요. 어떤 경우는 이제 삼자 비교 같은 거 나왔을 경우에 두 개 제시문 대립 뚜렷한데 한 개 제시문 애매한 경우에 지금처럼 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랑 글이 중요하다는 얘기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뭐 중립적인 제시문이다. 뭐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묘하게 방점이 찍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제 간의 연관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시문 나는 워낙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좀 뚜렷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를 물론 이제 과거와 현재로 나눠져 있는데 과거에 맞춰져 있지만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가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논제 2번에서 두 개 제시문을 활용해서 지금 치고받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반론을 친다던가 아니면 근거를 잡을 때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황상 판단하건을 과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현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황상 제시문을 보더라도 방점 찍혀 있었고 논제 간의 연관성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일단은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감점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령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본질적인 글쓰기는 당연히 이제 기준점입니다. 본질과 지향점으로 잡게 되면 긍정적이고 나와 비슷해요.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고 창조 활동에 기여한다. 근데 이제 매체가 뒤에 나오니까 현재 입장에서 그죠? 매체를 통한 뭐 그게 기술적으로 좋긴 한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찰나적이고 즉흥적이고 주제도 되게 가볍죠. 그래서 그런 한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다라고 소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매체 수단은 효율적이겠지만 사고력 저하를 유발한다던가 뭐 타인에 대한 관계성, 관심을 좀 준다던가 뭐 집단 뭐 우리 사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관심보다는 자신의 사적 영역에 대한 어떤 뭐 관심이 더 커진다 뭐 이 정도의 맥락들 잡아내시면 뭐 크게 정리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관건은 이제 차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존 유형의 이제 양자 비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랜덤으로 섞여서 나오니까 인문사회. 근데 이제 3개짜리 비교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다 보면. 그래서 항상 개요에서 기준점을 좀 체험 단위로 좀 의식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 기준점을 의식하라면 관계였죠. 아까 논지 키워드가. 그래서 관계를 그냥 관계라고 하면 기준점 잡지 말고 관계 양상이라든가 관계 연관성, 뭐 관계가 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잡아서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숨겨져 있는 거는 말하기였죠. 글쓰기는 논제 키워드였지만 지금 모든 제시문에 글쓰기뿐만 아니라 이제 구술이죠.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글쓰기와 말하기의 관계 혹은 글쓰기의 본질, 말하기의 본질, 뭐 성격 평가, 주체, 목적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예리하게 잡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일단 논제 2번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비교의 글감은 어찌됐건 2번에서 활용하게 연대는 컨셉을 잡아놓기 때문에 매체를 뒤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으니 현대 매체의 속성이라든가 역할과 관련된 기준점도 여러분들의 답안을 좀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 부각인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뭐 111로 갈 수도 있고 묶어주고 1대2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복잡하다 랜덤이 너무 타당한 뭐 제시문에 근거만 있으면 다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축이 중요하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글쓰기와 지식 발달의 관계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일단 부각시키는 그 요구사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글쓰기와 지식 발달 혹은 글쓰기와 지식 발달의 관계 외에 기준점과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단은 요구사항이 아니니까 차이점을 써도 되지만 약간 비중을 낮춰서 부수적으로 좀 처리한다. 이 정도는 일단 구성의 센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아까 다가 약간 헷갈렸죠? 다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부정적으로 봤는데 과거의 글쓰기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충돌되는 내용이 같이 있었는데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와 다에 있어서의 현재 정보를 중심으로 부정으로 살짝 묶어주고 그리고 나를 긍정으로 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세부 부연으로 꼭 세 개로 완성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개씩 유효한 차이점과 두 개씩 유효한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차이점과 공통점이 아니더라도 논리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의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던가 이게 원인이면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 제시문에 근거가 있다라면은 이해 분석이니까 답안의 밀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써주시되 답안의 축으로는 잡지 말아라. 그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선이고 좀 사이드 처리한다. 약간 비중을 낮췄어. 비중을 낮춘다는 얘기는 양적으로도 좀 적게 쓴다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 부연을 해놓은 거.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포인트 기준이죠. 구술성으로 잡으면 구술성의 본질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현대 매체를 축으로 잡으면 현대 매체의 역할 정도로 잡게 되면은 아래 보시는 유형화도 얼마든지 가능했고 그리고 연대 측이 항상 얘기하듯이 대충 알아요. 요런 범주 안에서 답안이 나올 것이다. 근데 출제 교수님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제시문을 보고 학생 답안을 보니까 타당하더라. 그러면 인정해 주신다라는 맥락은 피력을 했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시면 저거 외적으로도 차이점을 더 잡아낼 수 있었을 거고 과감하게 답안에 반영해라. 자, 그리고 이제 논제 1번의 포인트 이제 살짝 보게 되면은 논제 2번입니다. 자, 논제 2의 접근 포인트는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련성을 고려한 논의 대상 설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글쓰기라는 단어 논제 키워드였습니다. 지식 발전과 관련된 요 논제 키워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비교를 다 해놓고 별개의 문제인 거야. 근데 그러면 1번으로 묶어놓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써놔야 됩니다. 위에다가 어떻게 논제 풀면서라도 계속 글쓰기 말은 좀 바뀌겠지만 연관시킬 수 있는 정보인지 지식 발전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지점들인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글감을 확보해라.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의 대주제인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를 반영한 시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걸 일단 아까 비교할 때 했죠. 비교의 글감 일단 차이점이란 단어 대응 단어 있잖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수동이든 능동이든 아니면 역할과 이렇게 과정이니 결과니 기준점들 확보했잖아요. 체연단위 그런 것들도 답안에 묻어나게 관점화시켜서 활용을 좀 의식을 하고 안테나를 켜고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 아래 문제는 아까 했듯이 비교의 비중 좀 이해 분석 그리고 이제 제시문이 3개니까 한번 700자 정도로 하려 했다면 요건 한 500자, 400~500자 그 정도로 한 10문장 쓴다라는 느낌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구사항이 2개라는 얘기죠. 나로 평가하는 거, 다로 평가하는 거 2개니까 250자 정도의 극단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문장 내외의 구성이다. 이렇게 문장 단위로 조금 답안의 컨셉을 잡으시면 글이 늘어진다라든가 같은 말을 또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럴 때 승부처는 항상 제한된 분량 안에서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조금 더 예리하고 누가 조금 더 정교하고 정밀한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단편적인 논의보다는 주장을 했으면 근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근거를 하나 제시한 놈이 유리할까 2개 제시한 놈이 유리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설득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조금 간결하고 컴팩트한 문장들을 좀 지향하시면서 복수의 논거를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획 축을 살짝 보겠는데 일단 중요한 게 사례 논의 대상 설정을 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다른 제시문이었거든요. 연대는 항상 일반적인 정보들 비교시켜 놓은 다음에 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사례이겠죠. 현상으로 적용하라라는 요 흐름은 뭐 여전히 유지될 건데 문제는 사례입니다. 이게 사례라는 얘기는 구체적 정보죠. 바꿔 얘기하면 뭐 대만 여성들이 뭐 어떻다 이렇게 뭐 길게 요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박스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포인트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논의 대상이 할게요. 내가 이야기할 평가를 논의 대상이 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자신의 언어면 더 좋고 반영되면 잡혀 있어야 글쓰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사례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황상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번에서 잡았던 기준점, 차이점과 관련된 논거를
내가 쓰기 편하게 어디다 잡는 게 유리할까를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라. 글쓰기와 지식 발전이라는 맥락을 활용하기 편한 포인트는 어디일까? 그러면 지금 TV 드라마랑 인터넷 게시판 토론이겠죠. 일단 TV 드라마는 매체로 일반화시킬 수 있고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토론 행위는 뭐 일종의 제2의 구술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단 글쓰기 작업이니까 그 반응들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글감을 활용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TV 드라마 시청 후 인터넷 게시판이라 한 이유도 TV 드라마가 원인이 되어서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결과잖아요. 그럼 또 원인의 포인트를 맞출지 결과에 인터넷 게시판의 포인트를 맞출지에 따라서 또 논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사례의 포인트를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어찌 보면 이게 실질적인 승부처일 수도 있다. 내 답안의 밀도와 구체성을 좌우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라는 맥락에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뚜렷하게 되면 일단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로 평가하게 되면은 영문제시면 그거죠. 글쓰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대개 제시문에서 있는 근거를 찾아 써요. 근데 비교 글감이 많은 친구들, 차이점이 많았던 친구들은 이게 나로 평가했을 때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놓은 다음에 근거가 많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근거의 밀도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유형화도 좀 시켰죠? 관점 부각시키려고. 내적으로는 개인적이겠죠? 내 안에 성숙 주체, 그죠? 자아 찾기가 가능했다. 인터넷 게시판 토론. 외적으로는 이제 문화죠. 당시 차별적인 대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뭔가 이의 제기를 하는 거기 뭐 여자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외적으로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일단 본질적인 거죠. 일단 연대의식이라든가 집단전 사고가 가능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례가 의미가 있다. 당연히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다로 평가했을 때는 지금 긍정적 평가가 또 가능하고 부정적 평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2개를 다 갖고 왔어요. 실제로. 대신 중요한 건 논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인터넷 게시판에 포인트를 둘 경우에는 토론이라든가 뭐 투쟁과 연관되어서 뭐 지식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맥락을 갖고 오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 평가 가능하겠죠. 근데 부정적 평가는 어찌됐건 제시문 다의 핵심으로 잡아놨다면 긍정을 많이 쓸 거냐 부정을 많이 쓸 거냐 고민해야 되고 방점을 찍는다면 분량이 되게 제한적이니까 5문장인데 부정적 평가를 중심으로 바꿔 얘기하면 TV 드라마 자체 매체의 포인트를 두면서 매체가 굉장히 좀 이질적인 서구 문화를 서구의 문화랑 대만 아시아의 문화는 다른데 미국 문화 그대로 일방적으로 노출시켰다 뭐 이런 맥락들 가능하죠. 그리고 분명히 일부 여성 시청자들은 집단적 사고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 삶의 향유를 추구했다 맥락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성의 저하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서 반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이점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황상 부정적 평가를 중심으로 다를 활용하시고 긍정적 평가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 굳이 고민이 된다면 써도 된다. 근데 비중상 최소화시켜서 단문 처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확보한 글감에서 요령 있게 답안을 구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